여기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온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대생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웨이신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 저는 항상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힘.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부모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죠. 웨이신아, 내가 어디를 가든 중국인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란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도 넣었고 중국 차도 한가득 챙겼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을 테니 이런 것들로 중국을 소개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도 몇 권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물어볼 때 정확히 대답해주고 싶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제가 유럽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거고요. 중국의 5천년 역사, 찬란한 문화,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성장까지 모두가 감탄할 거예요. 어쩌면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생길 것이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유럽 땅을 밟았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중국의 발전상에 놀라워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들어줄 거고요. 저녁에는 잠을 설쳤어요.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쉽게 잠들 수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내일 있을 일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중국을 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난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저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에 대해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서먹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듣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곧 모두가 중국의 위대함을 알게 될 거야.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어요. 제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눈에 띄게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였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러웨이신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간단히 이름과 출신 국가만 말해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학생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점심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났어요. 왜 아무도 중국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관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보고 말았을 뿐이에요.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거 코스프레야?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요.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에요. 치파오라고 하죠. 중국의 문화를. 그런데 그 학생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버렸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몇몇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왜 중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중국 드라마나 중국 음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 중국 것들은 별로 접해본 적이 없거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울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웨이신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더 열심히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알려야 해.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또다시 기회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중국의 문화는 정말 흥미롭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학생은 자국의 예술과 패션에 대해, 브라질 학생은 삼바와 축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자 몇몇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전통 축제는 어떤 게 있어? 중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중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 이 의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인권 문제라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다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지? 하지만 그 학생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 티베트 문제, 언론의 자유 제한 등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는 중국에서 접근할 수 없었고, 어떤 사실들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르게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일까? 이렇게 저의 세계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 과정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유럽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중국의 우월성만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다른 문화와 생각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어요. 유럽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죠.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왔어요. 혹시 한국어를 하세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어는 못해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한국 학생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한국 학생이 설명해 주었죠. 우리나라는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해요.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로요. 이걸 한류라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도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련되고 패션 감각이 뛰어났어요. 화장품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자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 관리도 자기 관리의 일부예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 관리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죠. 어떤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과의 차이점을 느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점도 많았어요. 한국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이야기,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제가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한 번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상영하는 한국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도 느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우리도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한국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에 점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과도한 경쟁, 높은 자살률, 저출산 문제 등등. 이런 솔직한 태도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국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 나라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 한국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갔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웨이신, 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과거에는 주저없이 중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중국은 분명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도 안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찬 학생이 아니었어요. 대신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동시에 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의문과 혼란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생활이 4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친구를 얻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주말 오후 혼자 산책하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죠. 웨이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다가와 예약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보여서 의아했어요. 제가 빈자리에 대해 물어보자 웨이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나가달라고 했죠.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제가 뭔가를 오해한 건가 싶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한국인 유학생 은서였죠. 그녀는 웨이터에게 상황을 물었고 빈자리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웨이터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죠. 은서는 우리 둘 다 식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웨이터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그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사실 중국인들은 출입금지 안내판을 걸어놓을 정도로 차별이 심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것, 불필요하게 영어를 천천히 말하던 것, 이 모든 게 차별의 일종이었던 걸까요? 은서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조언해 주었죠. 우리는 식사를 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은서와 헤어지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죠.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은서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은서와 만났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가까워진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죠. 기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중세 도시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옛날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구경하다가 문득 은서가 여기서 사진 찍자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V 자세를 취했죠.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시아에서 왔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K-팝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자 아주머니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오, 중국 이오라고 하시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런 반응, 전에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전에는 화가 났다면 이번엔 그저 슬펐달까요? 여행 내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호스텔에서 만난 프랑스 커플, 카페에서 이야기 나눈 현지 대학생들, 한국 얘기만 나오면 다들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데 중국 얘기만 나오면 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과의 대화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 세계가 보는 중국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이게 잘하는 걸까? 저건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맹목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거라는 걸요. 근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 중국과는 뭐가 다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부터 빠져들었죠.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책을 읽으며 놀라웠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진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궁금해졌어요. 더 찾아보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중국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도전을 위한 준비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은서가 생각났어요. 그동안 은서와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은서의 글로벌한 시각,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의 결과물인 걸까?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중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은 없었을까? 문화적으로는 왜 한국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 정치적으로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무서웠어요. 마치 내가 중국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중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중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애국심 아닐까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중국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물론 중국만의 강점도 있겠지만 한국의 장점들을 받아들이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육 시스템, 문화산업, 그리고 어쩌면 정치 제도까지도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가끔 두렵기도 해요. 내가 너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아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해야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라고요. 어느새 교환학기가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설렘,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익으면서도 낯선 감각이 밀려왔어요. 6개월 전 떠났던 그곳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공항 곳곳에 붙어있는 대형 포스터들, 엄청난 인파가 가득한 공항 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시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유럽에서의 경험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변화된 제 시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곳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모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웨이신, 이제 그 서양에서의 헛된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렴. 여기는 중국이야. 내가 할 일은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야.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대신 침묵으로 그 순간을 넘겼죠. 다음 날 대학 캠퍼스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야, 너 왜 그래? 서양 바람 쐬더니 이상한 소리 하네. 조심해. 그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친구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서양에 물들어 조국을 배신한 사람, 아니면 위험한 생각에 감염된 사람.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중국의 문제점들,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썼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죠. 매국노, 서양의 스파이. 이런 생각을 가진 내가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제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시도까지 있었어요. 겁에 질린 저는 서둘러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거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학과장님과 낯선 남자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이신, 어제 내가 올린 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학과장님의 말씀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낯선 남자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했고 제가 쓴 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제 생각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죠. 부모님은 걱정과 분노로 날마다 저를 다그치셨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웨이신,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니? 내 앞날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알기나 해? 부모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혼자서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다시 유럽으로 떠나기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중국이란 나라에 완전히 실망했거든요. 제가 알고 자랐던 조국의 모습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죠. 하지만 제 간절함을 보시고는 결국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웨이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부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출국 전날 밤 은서에게 연락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은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웨이신. 이제야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중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가져다주는 진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경찰의 위협적인 태도, 부모님의 실망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떠나야 할 이유였죠.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커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밟았어요. 이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조용히 중국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중국아. 넌 내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야. 언젠가 내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 이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자유와 진실이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해요.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이나 강요된 애국심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배운 것들로 중국도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 부탁드려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드라마는 진부하다고 말하며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미국의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지자 그녀는 한국 드라마의 장점만 가져와 미국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여러 한국 드라마를 보다 결국 좌절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프로듀서 에블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특히 할리우드는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 중심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는 수많은 영화 스튜디오와 텔레비전 네트워크 제작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드라마 제작의 모든 측면을 조율하고 행정적인 결정 모두에 책임을 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완성한 작품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때는 그만큼 보람도 느끼죠.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의 한류가 유명해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까지 어디서나 한국 문화를 찾아볼 수 있죠. 저도 한국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는데 한국의 K-팝은 감각적인 비트, 중독성 있는 멜로디, 화려한 뮤직비디오, 완벽하게 연습된 안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도 정말 좋아해요. 가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할 정도죠.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가득해요. 매운맛, 달콤한 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의 조화가 잘 느껴지죠. 저는 한국 음식 중 김밥과 비빔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한국의 음악과 한식은 대단하다고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지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보다는 미국 드라마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드라마는 장르가 매우 넓어서 로맨스, 스릴러, 공상과학, 범죄,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있어요. 또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기법과 기술적 혁신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하죠. 게다가 미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높은 제작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트 디자인, 특수 효과, 음향 효과 및 전반적인 시각적 품질이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과 경험 많은 제작진이 참여해서 연기와 감독의 질이 정말 대단하죠. 그에 반해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 예산을 가지고 있고, 한국 드라마의 에피소드는 평균 60분 이상 길이로 구성되어 때때로 스토리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지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로맨스 드라마를 여러 개 시청한 적이 있었어요. 겨울연가, 파리의 연인, 풀하우스 등을 시청하다가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는 미국과 다른 스토리에 조금 흥미를 느꼈지만 드라마를 시청하면 할수록 로맨스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는 대부분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는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구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드라마는 진부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프로듀서 일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국 드라마들도 언제부터인가 반복적인 구성과 진부하고 틀에 박힌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었죠. 매우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제작하는 드라마들의 시청률도 굉장히 저조한 채로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창작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고 최신 산업 동향, 기술 발전,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칭찬하며 한국 드라마의 구조, 스토리텔링 방식, 캐릭터 개발 및 감정 표현 방식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부하다고 생각했던 한국 드라마의 대체 어떤 면이 시청자들을 반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 일색인 이유가 궁금해져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시청한 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미국 외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드라마 프로듀서로서 한심하고 자격 미달이었죠. 저는 오징어 게임부터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기존 로맨스 드라마와 다르게 생존 게임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로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어린 시절 놀이를 모티브로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숙한 생존 게임에 한국적인 요소를 결합해 제작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예전 한국 특유의 느린 전개가 아닌 빠른 속도의 전개 방식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한국 드라마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오징어 게임만 특별하고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는 예전처럼 진부한 구성인지 궁금해져서 미국에서 인기가 있던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로맨스 드라마임에도 전혀 진부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판타지 요소와 깊이 있는 로맨스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 회 한 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도깨비를 시청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도 자지 않고 한국 드라마를 찾아 시청했습니다. 호텔 델루나, 시그널, 구름이 그린 달빛, 스카이 캐슬 여러 드라마를 시청했는데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진부한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드라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스토리라인이 가득했고,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스토리텔링은 시청자들이 캐릭터와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도 드라마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부터 현대 한국의 도시 생활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작 품질도 예전과 달리 우수한 시네마토그래피, 세트 디자인, 의상 등 전반적인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과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미스터 션샤인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배경으로 독특한 스토리텔링, 깊이 있는 캐릭터, 뛰어난 시각적 표현이 가득한 작품이었으며, 미국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 시기를 드라마를 통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은 미국인인 저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조선의 자연 풍경, 역사적 건축물, 세밀한 의상 디자인 등 시각적인 연출도 뛰어났고, 액션 장면과 전투 장면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나서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손에 땀을 쥐며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는 인물 간의 진실된 감정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웃 사이가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죠. 특히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악, 패션, 생활 방식까지 세세하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예전과 달리 독창성과 깊이가 가득했고 구성도 탄탄했습니다. 시청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니 한국 드라마는 전통적인 서구의 서사 구조를 따르지 않고 독특하고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사극의 좀비 요소를 결합한 킹덤, 과학과 로맨스를 접목한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로맨스, 스릴러, 판타지, 사극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는 신선하고 독특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을 세밀하게 그려내는데 탁월했습니다. 각 캐릭터의 동기와 변화가 잘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한국적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가족, 사랑, 우정, 성공과 실패 등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그리고 K-팝, K-뷰티 등 다른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가했고 드라마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하여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는 작품의 국제적 배포와 인지도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정부도 콘텐츠 산업을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고 여러 지원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드라마 제작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장점만 가져와서 미국 드라마를 제작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수록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적 감성과 스토리텔링 방법이 미국과 한국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강력한 감정적 교류와 섬세한 인간관계 묘사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응답하라 1988은 가족과 이웃 간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미국 드라마는 동양적인 감성의 깊이를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짧고 강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완결성 있는 결말을 제공합니다. 도깨비 같은 드라마는 각 에피소드마다 명확한 감정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결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드라마는 구성을 길게 늘어뜨려 여러 시즌에 걸쳐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스토리의 긴박감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희석될 수 있죠. 또한 제작 구조와 형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리 전체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스토리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보장해줍니다.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계획된 스토리라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는 시청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드라마는 여러 작가와 쇼러너가 협력하여 제작되므로 때로는 스토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긴 제작 기간 동안 원래의 스토리 의도가 퇴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즌을 제작하는 경향이 있어 이야기의 품질이 저하되고 원래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의 드라마는 감옥을 탈출하는 드라마인데 초기 시즌은 굉장히 성공했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이 새로운 전개나 변화를 기대했으나 비슷한 스토리라인이 계속되면서 많은 시청자가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드라마는 시장 및 관객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구체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편적인 테마를 다루는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관객에게도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죠. 반면에 미국 드라마는 때로 너무 특정한 타깃 관객을 목표로 하여 다른 문화권의 관객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내용이나 주제를 다루기도 했고 미국 중심의 문화적 가정과 전제가 글로벌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즌제로 제작하는 미국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기 힘든 구조였어요. 한국 드라마의 장점만 가져와서 미국 드라마를 제작하려던 저의 생각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저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려 틈틈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인물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한번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그저 감상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함께 느끼고 생각을 나누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와 이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전 세계적인 문화적 대화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듀서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작품들을 기다리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감정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저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문화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되어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전달하는 감동과 메시지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